이번 주는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그 데이터의 형태를 좀 보고 데이터가 포함하는 변수의 특성별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요약하는지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번 주 공부할 내용입니다. 먼저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인 원자료의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료를 우리는 보통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할 때 로우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원자료라는 말은 잘 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요. 이걸 우리는 보통 매트릭스 형태라고 하는데 그 넘버라고 되어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컬럼은 관측치를 나타냅니다. 뭐 환자 데이터라면 환자의 그 시리얼 넘버, 그리고 환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환자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맨 왼쪽에서 이 나열된 수치를 보면 데이터가 몇 개쯤 되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레이블들은 변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환자 데이터라고 한다면 환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별과 나이가 어떻고 측정 위치가 어떻고 기타 등등 내가 연구에 필요해서 측정한 어떤 변수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서 등록번호 9999 뭐 이런 건 실제 번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놓은 거고, 만약에 999라고 썼다면 이거는 잘 몰라서 이런 자료가 없어서 999라고 하고 그거는 수치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별을 보게 되면 1, 2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코딩한다고 하는데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A씨는 23, 26 그럼 이거 23살이구나, 26살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또 측정 위치도 보면은 이 3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아래로 쭉 내려가면 뭐 1도 있겠죠. 그래서 위치는 1, 2, 3이라고 표시를 했고 성별은 1, 2라고 표시했다면 1, 2가 무슨 뜻이고 1, 2, 3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또 데이터를 정리하는 사람은 그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R, sense, L, sense 뭐 이런 값들은 다 수치 데이터라 이건 수치구나 누구나 금방 파악을 하죠. 그러면 성별과 측정 위치에 관해서는 이런 원시 데이터가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주로 엑셀에다 정리를 하게 돼요. 근데 엑셀은 여러 개의 시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뭐 두 번째는 내가 추가적으로 뭐 썸머리한 그 단계에 요약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시트를 연구자가 관리하기 편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넣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시 데이터에서 범주로 나타낸 데이터. 범주라는 거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예를 들자면 그걸 1, 2로 코딩을 한 경우에 1이 뭐고 2가 뭐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북의 형태로 시트 하나를 더 차지하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성별은 2를 남성, 2를 여성으로 표시했다. 뭐 측정 위치는 1은 V1, 2는 V2, 3은 V3로 했다. 손상 부위는 right를 1, left를 2. 요 코딩한 것과 의미가 요건 또 바뀌었죠, 컬럼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할 때 파악이 되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게 주어지면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기술 통계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기술 통계라는 거는 영어로 써 있지만 descriptive statistics, 그 얘기는 썸머리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썸머리 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변수, 아까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각 컬럼이 의미하는 게 변수라고 얘기했어요. 뭐 환자 데이터에서는 임상 변수 또는 뭐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다면 또 그 어떤 분자 생물학적 변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 각각 변수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방법을 공부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변수의 성격을 먼저 봐야 돼요. 통계를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요. 기술적 통계. 지금 말한 것처럼 요약을 하는 통계. 그래서 descriptive statistics라고 하고 자료를 요약하거나 기술하는 분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추론적 통계, inferential statistics.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로 연구를 할 때 사용할 분석 방법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추정, 가설, 검정, 예측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먼저 앞에 부분 기술 통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의 분류는 지금 한 것처럼 이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가 있는데 이제 기술 통계를 공부하겠다. 지금 한 얘기 또 반복됐어요. 기술 통계를 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테이블로 정리를 해요.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또는 뭐 수치 데이터 할 때는 테이블을 하지 않죠. 평균을 구한다든가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 통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수치를 하기 전에 그림으로 먼저 표시하면 그 연구자가 뭔가를 내 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표와 그림만 이용하면 어느 정도 보는 사람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테이블로 표시하는 방법과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기술 통계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그럼 변수들은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로 나눠 있죠. 그래서 1은 역할에 대한 분류, 2는 측정 오류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특정 종류에 따른 분류 그랬는데 역할에 따른 분류는 역할이라는 건 사실 1번, 2번을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는 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 정리하는 입장에서 교과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역할에 따른 분류는 결과 변수와 설명 변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결과 변수,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결과 변수가 될 거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요인이 있을까 하는 그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설명 변수가 되겠죠.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종속 변수, 독립 변수라고 얘기해요. 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을 독립 변수, 그 다음에 종속 변수, 결과 변수를 dependent variable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치료에 의해서 그 환자 이후가 바뀔 수가 있죠. 생존 기간이 좀 향상된다든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받는 생존과 관계되는 어떤 정보는 종속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망 시까지의 시간이 좀 증가했다든가. 그래서 그 사망 시까지의 시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과 변수가 될 거고 설명 변수는 치료 방법, 어떤 치료를 했느냐 아니면 또 환자가 몇 살이냐 나이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합병증이 뭐가 있느냐 그치? 합병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 변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하면 예측 변수 또는 공별량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종류에 따른 분류라는 거는 이게 수치 데이터냐 아니면 범주형 데이터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산형 데이터라는 거는 크게 이제 범주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산형 변수를 포함하는 것은 명목 정도, 순위 척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점으로 얘기하자면 A 학점, A, B, C, D, F 이렇게 있지. 그런 것들은 범주긴 하지만 순서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순위 척도라고 할 수 있고 명목 척도는 성별을 나타내듯이 여성, 남성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측되는 데이터에서 이산형 변수들도 참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연속형 변수라는 거는 수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나이라든가 신장, 체중, 신장 체중으로부터 계산되는 뭐 BMI, 콜레스테롤 수치 등등 연속형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연속형 변수는 이산형 변수로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연구자가 원한다면. 그래서 나이를 뭐 10대, 20대를 묶어서 하고 30, 40을 묶고 50, 60을 묶는다든가 뭐 이렇게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형은 이산형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걸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고유 번호는 뭐 아이디라고 이런 변수명은 사실은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본인이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게 또는 내가 만든 데이터를 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한테 같이 공유해야 될 때가 있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 변수명만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변수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도록 변수명을 지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유명 아이디
아이디는 1부터 뭐 얼마까지 있겠죠? 여긴 예를 든 거고 연령은 뭐 age라고 보통 쓰게 되겠죠. 그리고 뭐 사실 한국말로 변수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영어가 편할 때가 많으니까 영어로 변수명 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ge는 20살에서 99세까지 이제 그대로 측정한 그대로 넣으면 되고 연령을 나눠서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age 그룹이라고 넣는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뭐 age 아래-2, age 아래-3 뭐 여러 가지로 내가 그룹핑을 하다 보면은 age를 5개의 그룹으로 했다. 그럼 age 아래-5 또는 age 5 이렇게 하고 나는 3그룹만 분류하겠다. 그럼 age 3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예에서는 20대를 1로, 30대를 2로, 40대를 3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의 그룹이 생겼죠. 근데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6개의 그룹으로 나눠도 돼요. 근데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6개의 그룹으로 나눈다면 그룹별로 분포되어 있는 환자의 수, 프리퀀시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데이터가 작을 때는 그룹을 좀 큼직큼직하게 세 그룹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복 혈당을 나타내는 것을 FBS라고 변수명을 줄 수도 있고 혈당이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값을 주고 혈당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하게 되면 거기다 변수명 뒤에다가 그룹이라고 써서 110 이하는 정상군, 110 이상은 뭐 비정상군 그래서 1, 2로 코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은 그 로우 데이터가 있는 다음 페이지에 코드키라고 하고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에이지 그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체중, 웨이트, 신장, 하이트는 그대로 쓰면 되겠고 체질량 지수 BMI는 뭐 대부분이 웨이트, 하이트 있으면 그냥 바로 계산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BMI도 다른 질병들의 예후와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BMI도 계산해서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BMI 쓰고 BMI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거고 그래서 범주형 변수를 요약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지역에서 BMI의 분포를 본 거예요. 그래서 BMI를 6개의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8.5보다 작거나 그럼 그 이상 25.0보다 작고 또 그 이상 30보다 작고 39보다 작고 40보다 작고 4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퀀시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18에서 30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30에서 35도 꽤나 많죠. 비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퀀시를 구하면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요약하는 예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 구간에 대한 프리퀀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건 퍼센트예요. 전체 데이터가 이거 대충 더하면 이제 몇 케이스가 되겠죠. 지금 전체 합은 없는데 그것에 대한 퍼센트예요. 그 다음에 이건 누적 프리퀀시. 그러니까 여긴 13이지만 여긴 13 더하기 1044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1447을 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을 보면 되겠죠. 여기서 사용한 전체 데이터 사이즈는 348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적 퍼센트 이런 걸 보는 건 다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범정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병원에서도 그 1년에 한 번씩 그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과를 방문하셨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썼는데 설문에 응한 대상자는 485명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오면은 한 과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A라는 과 방문했다, B도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진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정과 보철과에서 프리퀀시 나오는 건 이거는 이 한 과만 방문한 경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97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뭉뚱그려 놓은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해놓지 않으면 너무 경우가 많은 거예요. 보정과 보철과, 뭐 보철과 교정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경우가 많아서 중복 방문한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그러면 이제 전체 데이터가 485명이 되고 그 다음에 퍼센트 각 구간에 대한 퍼센트 그리고 뭐 유효 퍼센트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적 퍼센트에서 100%가 되죠. 이런 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요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퍼센트로 보면 되겠죠. 여기는 교정과와 그 소아치과가 가장 많이 구강 아관면외과와 교정과 소아치과가 가장 많이
방문을 하는구나. 그리고 가장 방문을 적게 하는 경우가 고철과 이 요약 테이블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범죄형 데이터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BMI를 요약한 테이블을 그래프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18 이하, 그 다음에 18에서 25, 25에서 30 뭐 있었죠. 근데 여기가 가장 많이 프리퀀시가 분포했었는데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막대 그래프로, 그러니까 여기서 수평축이 프리퀀시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건 렐러티브 프리퀀시가 아니다. 그냥 프리퀀시를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막대가 가장 짧은 것이 18 이하. 그러니까 저체중은 적고, 그다음에 이게 정상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두 번째 막대가 정상. 그다음에 이건 조금 오버웨이트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비만에 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형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뿐이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범죄형 변수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그러면은 그것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이면 그 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건 남자가 전체 대상자의 몇 %냐, 여자가 몇 %냐.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는 아까처럼 막대 그래프 또는 파이 차트 같은 거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수치 데이터는 조금 더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로 하는 내용은 수치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일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 분석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는 하긴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요약만 해봐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정보들을 탐색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가설을 설정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요약 단계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연속형 변수를 요약하는 방법으로는 중심 경향성을 보는 것이 있고 흩어진 정도를 보는 것이 있고 분포의 모양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중심 경향성이라는 것은 센트럴 텐던시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mean이라는 거. 그걸 우리는 기호를 사용해서 X바라고 보통 써요. 위에 알파벳 위에 이렇게 줄을 쭉 끄면 우리는 바라고 해요. X바. 그 다음에 중심 경향성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중앙값. 우리는 이거를 메디안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MDN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건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2라는 거는 퀀타일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각 순서대로 데이터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Q1, Q2, Q3라는 것이 있어요. Q1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25%에 해당하는 점,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Q2는 50%에 해당하는 점, 50%에 해당하는 점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데이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메디안이 되는 거고 Q2라고도 써요. 그러면 Q3라는 거는 75%에 해당하는 점. 그러니까 중앙값에서 가장 큰 맥시멈과 그 사이의 중앙값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P50이라는 거는 50%에 해당하는 점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심 경향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많이 쓰이진 않는데 최빈값, 모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이긴 하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을 우리는 그걸 대표값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중심 경향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3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데이터의 흩어진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값으로서 평균이든 중앙값이든 있지만 그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 값을 중심으로 어떤 정도로 퍼져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디스퍼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는 척도로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레인지라고 해요. 레인지라는 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값, 최대값과 최소값 구간,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4분위간 범위라는 것은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하고 간단하게 IQR이라고 하고 요즘은 논문 쓸 때 데이터 요약할 때 IQR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특별히 크거나 작은 값들이 흩어져 있다면은 이때는 그런 값들은 빼고 범위를 쓰는 거죠. 범위라는 거는 최소값에서 최대값이기 때문에 어떤 최소값 하나가 이거는 이 데이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려있는데도 뚝 떨어져서 혼자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그 값 때문에. 4분위관 범위는 이러한 특이한 값들을 제외한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Q2부터 아니 Q1부터 Q3까지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Q1에서 Q3. 그러니까 Q1이라는 건 아까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25%에 해당하는 점이고 Q3라는 거는 75%에 해당하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양쪽으로 쭉 나열해서 양쪽으로 25%씩 빼고 중앙에 있는 50%만 갖고 범위를 구하는 것을 4분위관 범위라고 해요.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 아는 거죠. 또 수리적으로 하는 건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분포의 모양도 볼 수가 있는데 외도와 첨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포는 정규 분포가 있죠. 어떤 수치 데이터는 측정을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측정된 값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정기 분포 형태를 갖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기분포 형태냐, 거기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느냐를 나타내는 게 외도 첨도라는 거예요. 외도는 오른쪽 왼쪽으로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하는 거고 첨도라는 거는 아래 위로 얼마나 뾰족하냐 또는 납작하냐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이런 것 사실은 여기에 있는 척도들은 뒤에서 다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 경향성을 로케이션 스태티스틱스라고도 얘기하고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건 디스퍼전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분포의 모양이니까 쉐입 스태티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심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평균은 사실은 여기 있는 척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라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평균이라는 건 민하고 x바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평균이라는 거는 산술 평균을 얘기하고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관측각 값을 모두 더해서 서메이션 기호는 알죠? 서메이션 i가 1부터 n, i는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계속 서메이션 해요.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값이 산술 평균이에요. 예를 들어서 A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출산된 아기의 체주 자료예요. 그러니까 4명이 출산했어. 거기에 평균은 전부 더한 다음에 4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3.04kg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균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극한치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 과체중인 어린이 뭐 3. 여기도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큰 값 또는 작은 값이 나타난다면은 그 값으로 인해서 평균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극한치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평균이 대표값으로서 의미가 좀 적어지죠. 그럴 때는 중앙값을 사용해요.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값을 대표값으로 쓰자. 이게 보통 이제 동물 실험을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데이터를 얻고 나서 보면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값 또는 큰 값 특이하게 그런 값들이 존재해요. 그럴 때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이용해서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형 변수를 요약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그 연속 평균이 그 극한값에 민감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기는 2, 3, 5를 찍었어요. 근데 하나가 20이야. 그렇게 되면은 평균은 7.5로 오른쪽으로 쭉 밀려가죠. 이 값이 평균을 땡겨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앙값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값이잖아요. 이게 좀 선후에 눈금이 있는 선후에다 했으니까 순서대로 소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값이니까 중앙값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운데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만약에 데이터 개수가 홀수라면은 바로 중앙값을 구해지겠죠. 그냥 그러니까 9개라면 다섯 번째 값, 뭐 이런 식으로 중앙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 경향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척도로는 메디안이 있어요. 중앙값. 조금 전에 얘도 봤지만 측정 값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중앙에 있는 가운데의 값을 의미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한 값은 우리가 보통 측정한 값을 나타낼 땐 x1, x2, x3, 점점점, xn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팅된 데이터다. 그러니까 순서화된 데이터다 할 땐 그 첨자에다가 x1하고 가로 열고 닫고 뭐 이런 식으로도 표시해요. 그래서 뭐 그런 표시도 한다는 거. 그래서 관찰값
값의 개수가 n이 홀수라면은 그냥 n 플러스 1 나누기 2 하면 바로 가운데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짝수라면은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 n분의 2와 n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n과 2분의 n 더하기 1번째 값,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값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가 있을 땐 딱 이렇게 세 번째 값을 구하지만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 값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중심 경향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마지막으로 체빈 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모드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하나야, 중앙에. 그러니까 정규 분포의 형태가 그렇죠. 가운데 하나가 뾰족하면서 여기에 사실은 데이터가 많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y에 해당하는 값은 probability니까 확률이니까 가운데에 있는 값이 가장 많이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데이터를 요약했을 때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어떤 게 최빈 값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봉이 하나 여기서 생기고 또 봉이 이렇게 하나 생겨. 데이터를 이제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유니모달, 그러니까 봉이 하나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하나다. 이거는 바이모달, 그러니까 최빈 값이 두 개다라는 의미로 써요. 근데 우리가 연구하면서 여태까지 본 데이터 중에 바이모달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기보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니모달. 대부분 정규 분포 형태를 갖는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최빈값은 명목적도로 측정되어 범주할 수 있는 관찰값 중 중심값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통계량이다. 수치 데이터에서는 잘 할 수 없겠죠. 수치 데이터라는 거는 연속형이어서 아주 똑같은 값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릴 때도 대부분 구간을 나눠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프리퀀시를 보게 되죠. 아니, 분포를 보게 되죠. 이 최빈값의 단점이라는 것은 복수의 최빈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고 로 데이터라는 걸 확보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변수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변수가 범주형일 수도 있고 수치형일 수도 있어요. 범주형일 때는 간단하게 테이블로 표시를 하고 테이블에서 각 범주가 갖는 프리퀀시, 빈도수로 하고 그리고 각 범주가 몇 퍼센트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래서 렐러티브 프리퀀시를 넣게 돼요. 전체에서 몇 퍼센트다 하는 것. 근데 수치 데이터를 요약할 때는 일단은 평균이냐 중앙값이냐 어떤 걸 사용할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연구자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 데이터가 평균이 대표성이 있느냐 아니면 평균형이 대표성이 없으면 그러면 중앙값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는 봐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그려봐도 좋고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 평균, 중앙값 다 구해보면은 이게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앙값과 만약에 평균값이 비슷하게 있다면 이런 꼴일 거예요. 그렇지만 중앙값과 평균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그 모은 데이터를 갖고 급한 마음에 분석을 빨리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요약을 충분히 해보는 것이 좋아요. 지금 우리가 대표값으로서의 평균과 중앙값을 봤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선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5번 선수가 유난히 크죠. 그러니까 특이값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팀의 평균 신장으로 대표값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중앙값으로 사용하는 게 좋은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평균값은 이 5번 선수 때문에 평균이 쑥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중앙값은 뭐 6번이나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표값을 뭐로 사용할지는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는 이제 다이빙을 하는데 다이빙을 할 때 평균 수심이 4m라는 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빙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다이빙을 하기 위해 안전한 수심에 대한 정보를 주려면은 미니멈을 줘야 되겠죠. 그죠? 수심이 가장 낮은 곳이 얼마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이거는
대표값 중에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적절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좀 해본 거예요. 주한 외교 사절은 평균적으로 100인이다. 이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대전시의 전형적인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 경제학자는 평균 가계소득을 추정하였다. 보통 우리가 평균을 추정하죠, 항상. 그리고 시 당국은 징수될 총소득세액을 추정하기 위해 1인당 평균 소득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들은 이거는 먼저 하자면 주한외교사절은 평균적으로 100인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평균이란 말보다 이거는 최빈값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인종들 주한외교사절에 있는 각 인종별로 몇 명씩 분포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최빈값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생활 수준을 알아보는 거, 가계소득, 그 다음에 소득세액을 알아보는 분포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요.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이 된다면 평균을 써도 되고 그렇지만 이런 값들은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X축에 해당하는 것은 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어떤 뭐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각각에 대해서 몇 명씩 분포했느냐를 보게 될 거야. 근데 여기에 극단적으로 많은 인컴이 있는 사람이 분포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늘어지죠. 그럼 이런 값 때문에 평균 가계소득이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메디안 중앙값을 사용하게 될 거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여기에 극심한 극빈층이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럴 경우는 평균을 이쪽으로 당기겠죠. 그렇게 되면 평균이 그 마이너스 쪽에 극한값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앙값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히스토그램이나 뭐 그런 걸로 그려보면은 대충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래서 대표값은 이걸로 요약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 변수를 요약하는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가 디스퍼전을 보는 거예요. 평균을 냈으면 또는 중앙값을 했으면 그 값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큼 흩어져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범위, 가장 편하죠. 레인지라고 하고 미니멈에서 맥시멈 값을 쓰면 돼요. 장점은 간단해요. 데이터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해서 끝에 값만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단점은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양쪽 끝값만 사용하죠. 이것도 극단값에 크게 좌우된다.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사분위관 범위는 그런 그 범위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분위관 범위는 3, 4분위수 아까 얘기한 Q3, 그러니까 데이터를 순서적으로 세웠을 때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세웠을 때 Q3는 75% 되는 지점이에요. 제1사분위수는 Q1은 25%, 그 중간 50%에 해당하는 점만 가지고 그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값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극단값이 많아야 뭐 양쪽으로 25%씩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관측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영향도 받지 않아요. 이건 중앙값으로만 하니까. 가운데 값으로만. 단점도 마찬가지로 범위랑 똑같아요. 대다수로부터 산출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다 쓰지 않아요. 그리고 관측수가 적으면 산출하기 어렵다. 그렇겠죠. 이건 뭐 몇 퍼센트 지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데이터가 적으면 당연히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범위를 구하는 방법은 이래요. 데이터가 x1부터 xn이라면 조금 전에 내가 이걸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관측된 값을 x1, x2, 띵띵띵, xn이라고 보통 표기를 해요. 그래서 임의로 n개의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다. 근데 이거를 임의로 표시하는 거야. 이건 항상. 이거를 n개의 순서로 나열했다. 그러면 이거는 1하고 가로를 닫아요. 첨자에. 그럼 이건 제일 작은 값이다. 두 번째 값이다. n번째로 큰 값이다.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범위는 여기에서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뺀다라고 이제 보통 이런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 통계책에서도 나오겠죠. 요약을 할 때는 이런 기호를 써서 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첨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지. 데이터 개수도 임의의 n개다라고 놓고 변수도 x1, x2 임의의 이름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기법이다. 그리고 하사분위수라는 거는 내가 Q1, Q3라고만 자꾸 얘기했었는데 Q1이라는 건 25%에 해당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쭉 나열했을 때 25%에 해당하는 점 또는 Q3라는 건 75%에 해당하는 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사분위수, 상사분위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어퍼 쿼타일,
로어 쿼타일, 어퍼 쿼타일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요약하고 데이터를 요약하는 과정에서는 뭐 상사분위수, 하사분위수라는 말보다는 로우 쿼타일, 어퍼 쿼타일 또는 Q1, Q3. 물론 Q1, Q3라고 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풀어 써줘야 되겠죠, 한 번은.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여기 영어로 된 표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위의 단점, 극한값에 예민하다, 민감하다라는 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into quartile range.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이값 Q1에서 Q3, 그러니까 상사분위수 마이너스 하사분위수 Q3 마이너스 Q1 그것이 또 다른 그 범위가 되는 거죠. 범위와 사분위간 범위. 그래서 이거는 특이값의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퍼전을 보는 거로는 가장 간단한 게 일단은 레인지고 레인지가 문제가 있을 때는 IQR, 인터쿼타일 레인지를 쓴다. 물론 그렇게 쓰지만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거는 분산이죠. 베리언스라는 것. 그러니까 베리언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평균은 구해 있어야 돼요. 평균과 각각 측정한 값의 차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편차라고 하잖아요. 평균에서 관측된 값과의 차이, 편차를 제곱해서 모든 관측값에 대해서 서메이션해요. 더해줘요. 그 다음에 관측값이 n개일 때 n-1로 나눠줘요. 그것이 바로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분산의 장점은 모든 자료를 다 사용하죠. i가 1부터 n까지 가니까. 그런데 단점이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단치에 민감해요. 특이한 값이 하나가 xi가 있어. 그럼 이 값이 일단 커지죠. 커지는 걸 또 제곱해버리죠. 그러니까 더 커지죠. 그러니까 s 제곱이 확 늘어나게 되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단점은. 그리고 또 단점 하나가 있네요. 단위가 달라지죠. 만약에 키에 대한 내가 분산을 구해. 그런데 키의 단위는 센티미터잖아요. 그런데 분산이라는 건 그거를 제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티미터 제곱이랑 본래 단위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극단치에 민감하다. 그렇다면은 이거 두 개 다 해결하려면 두 개 다 해결은 할 수가 없고 일단 단위를 낮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냥. 그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이거는 이제 계산된 값. 만약에 2, 3, 5, 20이라는 4개의 관측값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평균을 구했더니 7.5야.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값은 다 여기에 몰려 있어서 중앙값은 4가 나올 텐데 이 20 때문에 평균이 7.5가 돼버렸어요. 이미 평균이 이런 20이라는 극단적인 값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그 값을 가지고 다시 분산을 계산해요. 그러면 분산이 71.0 엄청 커지는 거죠. 대부분의 값은 여기에 있는데 이 값 때문에 분산이 71.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흩어진 정도를 보는 마지막 척도로서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리언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에 사용할 때 각 변수를 요약할 때 평균과 가로 열고 그 안에 표준 편차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고 아까 분산을 S라고 했으니 S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제곱을 띈 S로 보통 표시를 하죠. 그래서 분산의 제곱근으로 관측치 본래 단위로 표현된다. 그죠? 아까 분산은 키가 센티미터 제곱인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제곱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분산은 아까 이렇게 71.0이 나왔는데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서 8.43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극단치에는 민감해요. 이 값을 루트 씌웠다 뿐이지. 그죠? 그래서 극단치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측정치가 있을 때. 그리고 데이터 변수를 요약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분포의 요약이 있었어요. 분포의 모양은 모양을 보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모양을 보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은 수치만 갖고는 모양이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힐 때는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세요. 그럼 히스토그램은 자기가 구간을 디폴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주지 않아도 하는 구간을 정하는 것이 있긴 해요. 그래서 각각의 그 기본이 되는 구간으로 해서 분포를 그리게 되면 이런 분포를 이렇게 섬세하게는 아니지만 러프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보게 되면 데이터가 어쩌고로 기울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궤도라는 거는 좌우 대칭의 정도를 봐요. 근데 이 값이 0이면은 좌우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0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끼운 경우예요. 그래서 포지티브 스키우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끼울어. 그럼 평균이 이쪽으로 따라가겠죠. 오른쪽 위에 있는 극단값으로.
그래서 민이 이 중앙에 있지 않고 여기로 당겨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선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메디안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줄을 세운 가운데 값이니까 얘 민보다는 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딱 여기 꿋꿋이 있죠. 그 다음에 모드라는 거는 여기에서 가장 뾰족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값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모드하고 메디안과 민이 이런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규 분포, 좌우 대칭인 분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과 메디안과 모드가 전부 한 점에 위치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정규 분포, 그러니까 symmetrical distribution, 좌우 대칭인 분포가 되는 거죠. 반대로 왼쪽으로 기울었다, 네가티브 스큐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평균은 여기 작은 값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 애가 왼쪽으로 당겨가요. 그래서 이 점선이 민인데 민이 왼쪽으로 당겨져 갔죠. 메디안은 그래도 여기 딱 순서의 가운데니까 있고 모두는 삐죽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위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스큐드를 보는 것을 우린 궤도라고 하고 그 값이 0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고 0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간 경우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물론 그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거기에서 옵션으로 이런 통계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논문에서 이런 척도들은 많이 리포트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뭐 히스토그램 그려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엑셀에서 뒤에 쪽에서 엑셀로 내가 데이터 요약하는 거를 보여줄 건데 엑셀에서는 이런 통계치를 다 줘요. 그러니까 한번 어차피 연구를 할 때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데이터는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저장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번 데이터를 서머리 해보는 것은 좋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분포의 모양을 보는 속도로 하나는 또 첨도가 있어요. 첨도는 뾰족한 정도. 그래서 보면은 이거 그래프 세 개를 막 포개 그려서 칼라도 똑같게 포개 그려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정도의 뾰족한 정도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봤을 때 아주 뾰족하게 나온 거 있죠. 이걸 우리는 포지티브 큐토시스, 큐토시스가 첨도거든요. 뾰족한 정도, 큐토시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일 때는 그 큐토시스가 0이에요. 근데 0보다 크면 이렇게 삐죽해지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똥똥해지면서 이렇게 납작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를 보는 척도들이다. 근데 이거 요약할 때 한번 보는 것도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요약하는 척도들을 봤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요약해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바뀌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실선으로 나타나는 거는 평균이 제로인 경우.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점점 세 개 다 통통한 정도가 모두 같죠. 그 얘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전부 같다는 얘기예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커지게 되면은 이게 분포가 디스퍼전이 커지는 거잖아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디스퍼전을 나타내는 스태티스틱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게 다 같기 때문에 디스퍼전은 다 같아요. 근데 평균만 오른쪽으로 갔느냐 왼쪽으로 갔느냐 이제 그런 그림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로케이션이 오른쪽으로 5만큼 가고 왼쪽으로 5만큼 간다는 얘기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라는 거. 그리고 모든 그래프가 스튜니스가 0이에요. 지금 다 그래프 보면 좌우 대칭 예쁘죠. 그러니까 스튜니스가 전부 0이고 여기에서는 뭐 큐토시스나 스튜니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평균과 표준 편차만 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전부 평균을 제로로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일 때예요. 1일 때는 요거다. 중간에 있는 점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일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1일 때는 1이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이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오밀조밀 모여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비해서. 그래서 가운데를 뾰족하게 나타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5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밑에 있는 아주 가는 점선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산등성이처럼 퍼져 있죠. 그러다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작아지면 점점 뾰족해지는 거죠. 데이터가.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요약할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작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 작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죠.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오밀조밀 모여 있다. 그렇다면 평균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평균은 얼마라고 구해졌어. 근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너무 커. 그러면 그때 계산된 스탠다드 평균은 별로 의미가 없죠. 어차피 그 평균으로부터 오밀조밀 모여 있어야 그 평균이 대표성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렇게 퍼진 정도가 크다는 것은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인 거죠. 관측값이.
그러니까 관측값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척도들이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도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상치가 없고 분포가 대칭인 경우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좋은 요약값이 돼요. 이런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상치가 없고 분포가 대칭인 경우에. 그럴 때는 민과 메디안과 모두가 다 한 점에 있어요. 그러려면 그때는 평균이 대표성이 있죠. 물론 모두나 메디안 써도 되지만 주로 평균을 쓰죠. 이때는 평균이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도 의미가 있게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상치가 있거나 이렇게 치우쳤어요. 아까 그래프 중에 하나. 이런 데이터 할 때는 평균은 이런 값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메디안이 좋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메디안을 만약에 대표값을 쓰게 되면 디스퍼전을 나타내는 그 척도로는 표준 편차 쓰지 않아요. 메디안에 매칭되는 걸 써야 되겠죠? 뭘 쓰겠어요? 4분위간 범위를 써야 되겠죠. Q1에서 Q3. 여기서 메디안이라는 건 결국은 Q1, Q2, Q3에서 Q2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Q2는 가운데 있는가? 그 다음에 디스퍼전, 그러니까 퍼짐의 정도는 Q1에서 Q3로 해서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연구할 때 어떤 값을 요약해야 될지 이제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냐, 중앙값과 4분위간 범위냐 하는 거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분석 방법, 이제 나중에 분석 방법을 공부할 때 또 중복돼서 나오겠지만 분석 방법을 결정하고 분석 결과를 나열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석을 썼느냐에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쓰느냐, 중앙값과 4분위간 범위를 쓰느냐 하는 것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써줘야 돼요. 이게 이제 요약값들을 쓴 건데 이게 논문에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라 이제 제가 인용해서 썼는데 논문은 인용하지 않는데 아주 예전 건데 이런 거를 쓰는 논문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우연히 있어서 테이블 2라고 있고 그런 거 보니까 퍼블리시 됐던 어떤 건데 아까 그 데이터였어요. 그 BMI. 아까 BMI 정리한 거 있었잖아요. 3,480명의 BMI를 6개 구간으로 나눠서 했던 거. 근데 이거는 수치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3,480명의 BMI를 전부 더한 값, 그 다음에 민과 모두, 그 다음에 메디안은 어디 있죠? 메디안이 여기 있죠. 근데 민이 27.9인데 메디안이 27점이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이건 좌우 대칭인가?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Q1은 24.4, Q1이라는 건 25%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Q3는 30.6. 그럼 요거 구간도 살짝 보면 양쪽으로 비슷하죠. 요거는 3.4, 요거는 3. 아니 3이 안 되는구나. 그쵸? 2.8, 2.8, 3.4. 그러니까 약간 끼울긴 했네요. 그죠? 요걸 중심으로 Q1과 Q3에 그리고 베리언스가 있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거는 계산회에서 나왔고 스큐니스가 0이면은 좌우 대칭이라고 했는데 1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끼울었어요. 그 맥시멈 값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맥시멈이 BMI가 54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값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어떤 이 맥시멈 값을 결정하게 된 어떤 한 사람의 값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끼울면서 스큐니스가 1.1. 뭐예요 이게? 라이트 스큐드죠. 오른쪽으로 끼울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큰 값이 있으면서 평균이 오른쪽으로 당겨가요. 그래서 보면 이 평균이 메디안보다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간 거죠. 27.9, 27.2. 많이는 아니야. 그죠? 그리고 큐토시스는 아까 0이 그 일반적으로 정기분포인데 2라는 건 뭐예요? 아주 뾰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 비슷하게 좌우 대칭이려고 하는데 그래프의 형태가 굉장히 뾰족하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그렇게 뾰족하게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가운데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니멈, 맥시멈, 그리고 레인지는 이 차이죠. 그리고 인터 쿼타일 레인지는 아까 여기서 나왔던 Q1과 Q3의 차이예요. 그게 6.2.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데이터를 좀 요약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수치로 봤지만 그래프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로 보는 방법은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으로 보는 거는 뭐 이렇게 x는 측정한 값, 그리고 각 측정한 값에 의해서 프리퀀시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뚝뚝뚝 그려서 보면 되죠. 요거를 이제 실선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마치 분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평균이 이쪽에 있는 값 4.5 이런 값에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많이 딸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이런 그림으로 그린다. 이건 박스 플롯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여기 보면은 여기 박스가 있죠. 그래서 박스 가장자리에 있는 걸 위스퍼스라고 해요. 수영. 상자 수영 그림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거를 막 상자 그림, 그러니까 박스 플롯이라고 얘기해요. 이 박스 위스퍼 그림이랑 플롯이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 이 상자나 이 플롯들이 나타내는 이 좌표들이 나타내는 어떤 값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 상자에서 이 상자 크기가 납작하잖아요. 그럼 이 상자의 높이는 상자의 가운데 쭉 줄은 것이 여기 표시가 다 있긴 한데 메디안이에요. 중앙값.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평균인가 할 수 있는데 평균이 아니라 이 박스 플러스는 평균은 표시 안 해주고 중앙값을 해줘요. 그래서 중앙값. 혹시 평균을 표시한다면 여기다 아스트리스크 있죠. 별표를 넣는 프로그램도 있긴 해요. 이게 메디안이고 상자의 아래는 Q1.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하사분위수, 그지? 25%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위에는 상사분위수.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데이터 요만큼 박스 안에 요 구간 안에 50%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여기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 수염은 어디까지 그리냐면은 여기서 요 길이 있지. 요 박스의 길이가 뭐냐면은 인터쿼타일 레인지거든요. 그거의 1.5배만큼의 길이만큼 수염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박스 플러스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로는 수염의 요 박스의 1.5배만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그거보다 더 큰 값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상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염의 길이보다 더 밖에 포인트가 찍히는 거. 근데 아래로는 이 박스 길이보다 짧은 것 같죠? 요거는 데이터 자체의 미니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이든 맥시멈까지 그렸는데 요 길이보다 짧으면 요거의 1.5배보다 짧으면 거기까지만 그려요. 여기는 미니멈. 아래로는 많이 이상치가 없는 거죠. 근데 위로는 여기 박스의 길이 1.5배만큼 갔는데도 두 개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배 값이 여기서 뭐 이런 값이 되겠죠. 그냥 이 데이터가 맞는다면 이 그림이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이게 아까 BMI 데이터인데 아까 54라는 그 54가 여기 있나 보네. BMI가. 그러니까 BMI 이 값 때문에 보면 오른쪽으로 그림이 이렇게 쭉 기울었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진 않았는데 이거 마우스 가는 걸 보면 이렇게 쭉 기울었어요. 이쪽으로 54. 그래서 아까 스큐니스가 그정 1.1 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BMI를 범주화해서 이제 그린 건데 그 논문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BMI를 그렇게 수치 데이터로 해도 되지만 BMI를 4개의 범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BMI와 뭐와 관계를 받냐면 LV 매스를 본 거예요. LV 매스가 심실, 뭐 좌심실, 자심실 체적이랑 같이 이제 관계를 본 거야. 비만해지면 이제 그것도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지. 그래서 저체중일 때 여기는 이제 LV 매스를 표시한 값이고 요거는 노말일 때 여기는 오버웨이트일 때 이건 오베스일 때 한 건데 봤더니 저체중일 때랑 비만일 때랑 이게 차이가 있죠. 점점 늘어난다는 걸 보이고 있죠. 분포를.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요약은 하지만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그럼 이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냐 이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통계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게 추가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분석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그림을 다시 또 설명을 해놨는데 이 박스 안에 가운데 값 이것이 메디안이다. 그 얘기했고 박스에서 아래는 Q1 하사분인수 Q3 그 다음에 이건 수염의 길이는 요거의 1.5배라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배보다 작다는 거는 여기가 미니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위로는 요것의 1.5배만큼 갔고 그 외에도 또 관측치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도 1.5배만큼 갔는데 또 관측치들이 있어.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아웃라이어 이상치라고 보통 정의를 해요. 특이값.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박스에서 줄을 딱 긋고 십자가 표시를 해놨죠. 이거는 이제 평균을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연구자가 그냥 해도 돼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평균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박스만 하고 가운데 줄이 아니에요. 이 값도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연히 이런 값들은 보면 메디안이 딱 가운데는 아니죠. 그죠? 이쪽으로 더 값이 많고 이쪽으로는 더 오밀조밀 요 길이가 짧을수록 데이터가 많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넓어질수록 데이터가 좀 디스퍼전이 허술하게 있다.
좀 널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어쨌든 평균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평균의 위치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논문에다 그대로 넣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를 PPT나 이런 데 갖다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뭔가 연구자가 더 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많이. 그럴 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평균을 난 여기다 평균 표시하겠다. 그리고 여기 주석에다가 이게 레전드에다가 이 별표는 평균을 의미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긴 그런 게 써 있지 않았는데 아마 맨스크립트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엑셀에서 이런 그 썸머리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엑셀에서 그 썸머리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엑셀에는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추가해서 사용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떤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기 전에 엑셀 안에서 탐색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줄게요. 파일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옵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옵션. 그럼 옵션에 들어가면은 요런 다시 엑셀 옵션이라고 해서 요런 대화창이 뜨는데 거기에 추가 기능이 있어요. 추가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분석 도구가 있어. 그래서 분석 도구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메뉴가 바뀌어요. 분석 도구를 클릭해서 뭐가 화면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분석 도구를 클릭해서 추가하라는 거거든요. 이 분석 도구를. 아, 빠진 게 아니네요. 이 분석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모래시계가 좀 나올 거예요. 잠깐.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 화면으로 가서 데이터 메뉴를 들어가 보세요. 여기 데이터. 그러면은 데이터 안에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처음에 엑셀 사용할 때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사용자들이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하면 데이터 분석이 생기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대화창이 떠요.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은 무슨 분산 분석, 상관 분석, 공분산 분석, 지수평활법 뭐 여러 가지 여기 스크롤바를 올리면은 이만큼의 어떤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오늘은 데이터를 요약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요약하는 방법은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라고 했죠. 그게 이제 기술 통계법이니까 기술 통계법을 선택하고 진행해 볼 거예요. 여기 사용할 데이터는 이런 예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건 고혈압 데이터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 뭐 병원도 AP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코딩을 해놨고 연령, 신장, 체중,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뭐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 하면은 뭐 병원도 AP를 프리퀀시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수치 데이터 요약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럼 연령부터 콜레스테롤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전부 선택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기술 통계법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대화 상자 안에다가 데이터 범위를 넣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 와서 선택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그런 건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하게 되면 그 선택대 부분 가장자리로 껌뻑껌뻑 하면서 이렇게 눈금 있는 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데이터 방향이 어리다라는 걸 지정해주고 또 하나는 요건 내가 옵션을 지정 안 했다가 내가 추가로 넣었는데 맨 위에 있는 값이 뭐예요? 레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명 그걸 지정해줘요. 변수명을. 그리고 출력 범위를 지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 출력 범위는 뭐 이 데이터가 있는 이 시트 안에서 해도 되고 새로운 시트로 가도 돼요. 근데 나는 같은 시트 안에서 이 데이터를 벗어난 밖에 어떤 영역에 O2라는 데를 딱 한번 클릭해 줬어요. 그럼 거기다가 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요약 통계량이다. 그러니까 썸머리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 통계량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지금 연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여러 개 변수가 있죠. 뭐 하나만 보면 될 거예요. 연령은 평균이 44.4세, 표준 오차. 표준 오차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분석하면서 많이 나와서 표준 편차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표준 오차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앙값, 실빈값 지금 다 했던 통계체예요. 표준 편차, 분산, 첨도, 외도, 그죠? 범위, 최소값, 최대값. 여기 없는 게 뭐가 있어요? 4분위관 범위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4분위관 범위는 없는데 대부분의 모든 통계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약해 볼 때는 이런 값,
이 엑셀을 가지고선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냥 그대로 갖고 바로 SPSS로 가서 뭘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플롯도 그려보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엑셀 안에서 데이터를 충분히 다 요약해보고 그다음에 통계 프로그램을 써서 분석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